미국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 거꾸로 한국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있나? 올해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살짝이라도 조절해보는 게 낫지 않나. 자, 2024년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의 일단 성과는 좀 어땠나요?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장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뭐 하나 돋보이는 게 있네. 이거 뭐야, 이거? 이 비트코인, 이거. 요즘 2020년도 굉장히 기대되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올해 현재까지의 이제 자산군 성과하고 좀 비교를 하려고 지금 차트가 색깔이 두 개인데, 일단은 이제 파란색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에 막대 차트가 위로 솟아있을수록 성과가 좋았던 건데, 예, 전체로 봤었을 때 비트코인이 제일 좋았고, 비트코인 이외에도 이제 주식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도 한 26% 기록을 했고, 나스닥 한 28%, S&P 500. S&P 500 23%. 옆에 이 기금속은 많이 올랐네요. 기금속도 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조금 결이 같아요. 아, 이제 집에 묵혀놓은 금들 팔 때가 됐나. 아, 요즘엔 뭐 그래서 금반지 하나 해주기도 엄청 부담스럽다. 골드 받고 헤어진 연인들, 그 커플링들 안 판 거 있잖아요. 못 잊어서가 아니라 기차에서 안 판 것들 있잖아요. 한 몇 개 있는 거. 거기서도 재테크가 되네요. 뭐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한 두세 개 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좀 팔아야 되겠는데. 네,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작년은 뭐 단연 이제 위험 자산이 이제 좋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올해 조금 반전이 있어요. 비록 올해 얼마 며칠이 안 됐긴 했지만 2주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까 작년에 미국 주식 뭐 20%대, 사실은 미국은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2년 연속 20%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2년 동안 합치면 45% 거의 50% 상승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9%, 10%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20%. 아, 근데 이게 진짜 끔찍한 게 아주 저조한 성과를 한국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인데 옆에 멕시코 여기 마이너스죠. 브라질 마이너스죠. 여기 이머징 로컬 체크 마이너스죠. 그 밖에는 의미 있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와, 한국이 멕시코 브라질보다는 훨씬 선진국인데. 여기에 이제 다 집계할 수 없는데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이런 애들보다도 우리가 작년에 한국이 정말 처참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지금 그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연초 수익률은 코스닥이 한 6%대, 코스피가 한 5%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만 보게 되면은 글로벌리 가장 주요국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이제 올해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야, 그래도 미국이야. 계속해서 올해도 미국 주식 해야 돼. 라는 부분이 한 부류 있을 거고, 또 한 부류는 흔히 말하는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2년 동안 미국 주식 20%씩 뭐 한 40%, 50% 났으면 이제는 이제 한국 시장 한번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두 부류가 아마 지금 연초에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저는 뭐 그런 거에 몇 가지 의문이 있는 게, 사실 그 이야기, 미국 주식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 계속 들었고, 한국 주식 싸다는 얘기도 한참 전부터 들었다가 그렇게 말 듣고 다 갔다가 아주 박살 났거든요. 저도 박살 좀 난 적이 있었는데, 드는 의문은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된 인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또 한국의 계엄령 사태까지 터지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한국 주식 진짜 아닌 것 같다 생각하셔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면 지금 올라도 이게 계속 올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가격이 계속 오르지 못한 이유가, 내가 샀던 가격 손에 이제 마이너스 났다가 딱 본전이 되면 팔고자 하는 심리가 되게 강한데, 미국 주식은 만약에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더라도 안 팔 것 같은데, 한국 주식은 다들 이제 딱 맞으면 이제 팔고 떠나야지라고 하는 심리가 첫 번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한국 주식 어쨌든 싼 건 맞죠.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 저도 한국 주식 무조건 싸다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비싸죠. 근데 어쨌든 결국에 기업의 이익과 기업이 성장인데, 10년 뒤에 미국 주식이 지금 더 성장했을까, 한국 주식이 더 성장했을까 생각하면 주식은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이 전 무조건 더 성장했을 거예요. 기업으로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기업이 이익이 결국에는 주가로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한국 주식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뭐 지난 2년 동안 이제 보여줬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그냥 깔끔하게 한국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미국만 내내 주구장창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예요. 맞습니다. 그 자산 배분 중에서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게 우리가 사계절 포트폴리오,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올 웨더 포트폴리오를 이제 주장하신 분이 누구더라? 갑자기 이름이 레이 달리오 아니었나요? 예, 레이 달리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 상황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내지는 자산군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겠다. 네. 이게 결국은 자산 배분의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이른바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뭐 화무 11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자산군이 아주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 맞지만 그 기간에 놓고 보면은 분명히 이제 부침을 겪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그래도 조금 리밸런싱, 비중의 조절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 2년 동안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게 올해도 3년 연속 보일 가능성이 큰지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이 작년에 그렇게 부진했는데 올해 2년 연속해서 부진할 가능성이 큰지 이걸 놓고 보면 저는 확률적으로 올해는 미워도 다시 한번 올해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네. 살짝이라도 조절해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교해보면 그거예요. 미국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영화 제목 같네. 예.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됐잖아요. 네. 자, 거꾸로 한국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있나? 지금 이제 정치적인 얘기라 그러겠지만 지금 이렇게, 네네. 되기도 했고, 이보다 더 나빠질 게 있나?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하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저는 투자의 핵심은 밸류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모멘텀은 지금 별로 없어 보이지만 싼 건 맞아요. 미국은 비싸지만 모멘텀이 좋아요. 근데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언제 어느 때 변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은 싸져 있는 한국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이전보다는 높여보는 게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을 이제 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 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 같은데, 우리도 미국 증시 강세, 한국 증시 약세 구도 이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구도가 올해는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까 이제 미국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그 이후로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연말에 살짝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저는 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 정책이라는 게 무작정 미국 경제와 미국 기업에 좋기만 할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거는 공과 실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기업들을 좀 보호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법인세를 낮춰가지고 미국 기업들에게 이제 이익을 갖다 주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것들이 과연 긍정적인 부분만 줄 수 있느냐, 반대급부의 악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급부에 대한 악영향은 지금 시장에는 좀 거의 반영 안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관세 부과에 있어서도 분명히 미국 정부가 관세를 다 때리기보다는 이제 협상의 수단을 쓰겠지만, 당장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 관세 매겨?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 할 거야? 물론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로 하여금 보복 관세를 매기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교역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좀 생길 거고, 그다음에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거는 미국만 잘 사는 정책이에요. 그럼 미국 이해 국가들은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계속 잘 살려면 미국에서 생산한 물건들, 그다음에 미국 사람을 채용해주고 소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이외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 이외의 사람 계속 가난해져. 그러면 미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산 물건이 팔릴 것이며 미국 사람을 계속 뽑아주고 미국에 와서 공장 지을 애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겠냐. 물론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 얘기일 수 트럼프 있지만, 임기 기간 동안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임기 이후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이 조금의 어떤 인식의 변화만 생긴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현재의 주가가 이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저는 조금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미국만 잘 나가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달러, 고금리, 그러면 분명히 미국 경제에도 약한 고리들을 저는 건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 전에 이미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게
현재 가격대이기 때문에 막상 트럼프의 정책이 실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있었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눈에 보여도 이미 주가가 현재 미국 주가가 그 PER로 보면 S&P 500 기준으로 25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호재보다는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는 높아져 있는 주가 레벨에 온 거는 맞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한국 주식이 싸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주식은 계속 부진했고 미국은 빅테크 기업 위주로 계속 강세잖아요. 올해 이런 구조가 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작년은 미국 주식은 강세, 한국 주식은 약세였는데 올해는 그럼 이 구도가 바뀌어가지고 미국 증시는 약세, 한국 증시는 강세냐 이렇게까지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미국은 뭐 한 강보합 정도 수준이고 한국 시장이 이제 그동안 부진했다가 올해는 미국보다는 조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앞서지 않겠냐. 이제 요런 지금 예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뭐 여전히 좀 좋다고 보는데 왜 한국이 조금 더 선방할 수 있다고 보냐면 사실은 트럼프의 정책이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에게는 별로 좋은 정책은 아니긴 해요. 그렇죠. 예, 어차피 그냥 오히려 보험을 강화할 거니까. 근데 한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환율 효과를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환율만 놓고 보면 달러와 강세보다 훨씬 약했던 게 원화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작년 7월 이후에 무려 19주 연속, 그러니까 거의 5개월 정도까지는 주구장창 주식을 매도하기만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환율 정도 수준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주가도 싼데 달러 환산 한국 주가는 더 싸요. 그래서 역대적으로 아마 가장 낮은 밸류 수준에 좀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환율 방향성만 조금만 바뀌어줘도 한국 주식이 얼마든지 저는 조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좀 많이 반영됐다고 한다면 거꾸로 한국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많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실제 관세를 뭔가 실제는 그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로 쓴다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금 쉬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주식이 좋아질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싸다는 거 말고요. 네네. 어떤 매력이? 저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하고 정책적인 측면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하나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그 자산별 이제 목표 비중하고 이제 실제치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을 하는데 원래 국내 주식을 한 15.4% 정도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12.7%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이 하회를 했죠.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팔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들고 있거나 조금 샀는데 주가가 워낙 떨어지니까 미국 주식은 오르니까 비중이 차이가 나버리고 그렇죠. 알아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반면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원래 목표가 33%였는데 실제는 한 35% 정도.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결국은 주가가 올랐고 주가가 떨어져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 그 아까 이제 자산 배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글로벌리 투자자는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시브 펀드를 투자하는 투자자, 그다음에 액티브. 패시브 펀드는 벤치마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표 비중이라는 게 있고 액티브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펀드 돈 들여서 매니저들이 그냥 그때그때 맞게 할게 이거거든요. 근데 글로벌 전체 투자자로 봤었을 때는 패시브 펀드가 훨씬 많아요. 근데 액티브 펀드가 정말로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뿐이지. 자, 그러면 비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패시브 펀드 봤었을 때 한국이 전체 그 자산 전체 그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기본 비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비중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줄었을 거라고요. 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다른 쪽은 이제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그 흔히 말하는 리밸런싱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뭐 아예 그 목표 비중 자체를 줄여버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목표 비중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약간 자동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진 거는 조금 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는 조금 덜 사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조금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민연금도 작년 말부터 뭐 국민연금이 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국내 시장에 대한 뷰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목표 비중 대비 어웨이 돼 있네? 야, 너무 벤치마크 대비 떨어졌으니까 조금 채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뼈만큼 사는 거지만 그동안 외국인들이
19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다가 한 주 조금 샀더니만 지금 연초 수익률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가 바닥이고 거의 이제 밸류에이션 상에서 메리트가 있었을 때는 이런 수급의 작은 변화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은 조금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작년에 한국 시장이 이제 부진했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부양책이 없었다.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엄청난 경기 부양책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이 그래도 주가 수익률 괜찮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보면은 우리나라가 재정 정책도 없어, 통화 정책도 뭐 부동산 시장 눈치 보느라 없어. 그 사실상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일단 뭐 그 정치권에서도 그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얘기하는 게 이제 추경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뭐 작년에 이어서 좀 누적적으로 할 거고, 그래서 재정 및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작년에는 없었던 경기 부양책들이 올해는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이미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온 상태에서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가는 거를 그 예상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작년에 상당 부분 이 부진했던 거를 만회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주가가 100에서 50대면은 50% 하락이지만 50에서 100을 가면 100%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에 절반만 회복을 해도 상승률은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올해 주식의 수익률은 한국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높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국민연금의 여기 이제 비중이 국내 주식이 15%, 해외 주식이 33%, 채권 29.4%, 해외 채권 8%, 14% 대체 투자.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큰 손이 국민연금 아닌가요? 뭐 그렇죠. 기관 투자자 중에서. 물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국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부분도,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대주주가 다 돼버릴 테니까 있지만, 어쨌든 요 비중을 개인들이 투자할 때 약간 참고해도 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개인들 중에서도 이제 거액자산가처럼 이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뭐 참고를 해볼 수는 있겠죠. 네. 자, 수급적으로 한국 증시가 호재가 있다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가 부진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굉장히 큰데 과연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기업연 사태는 당연히 잘 정리됐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많은 분들이 해외 자산을 더 많은 걸 옮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게 저는 지금 반영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적으로 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뭔가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뭐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뭔가 정책을 서로 못하게 해가지고 뭐 탄핵 사태 막 남발하고 막 이런 거는 조금은 이전보다는 서로 양쪽 다 자중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율적인 측면에서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던 게,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달러와 강세에 의해서 오른 환율이 한 50원 정도면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오른 환율 한 30원 정도 되는 것 같다. 1,400에서 한 1,480원 이 정도 수준 올라왔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 상태로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좀 이전과 비교해 보면은 어느 방향이로든 조금 완화된다고 한다면 이게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환율을 더 올리고 이런 쪽보다는 약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뭐 감히 예상해 볼 수 없지만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이 또 벌어질 게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래,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정치하고 경제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지. 지금은 너무 이제 악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보다는 뭔가 쇼크나 이벤트만 안 줘도 그냥 그 부분으로 까먹은 돈 정도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조금 회복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제 집권을 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주식은 뭔가요? 사실 이제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면 이미 조금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하고 그 한국하고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가장 측근, 요즘은 뭐 사실상 왕의 남자? 이런 느낌? 그 일론 머스크를 생각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 트럼프 임기에 가장 혜택을 보는 종목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냐면 결국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주항공, 스페이스X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자율주행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 오히려 AI 쪽이나 첨단 기술은 조금 약간 쉬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중국으로의 그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AI 반도체도 그렇고 AI 반도체가 탑재된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게 또 중국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또 못 사게 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산업 자체의 악영향은 아니지만 당장 어떤 매출적인 측면이나 매출에 대한 이익 전망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트럼프 연간에서는 그동안 이제 AI 중심으로 막 올라왔던 게 약간은 좀 쉬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든가 우주항공 그다음에 뭐 로봇 이런 쪽이 그래도 올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빅테크 주식 중에서 지금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 특별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관련된 우주항공 그럼 테슬라 사라는 얘기잖아요. 테슬라하고 뭐 스페이스X하고 뭐 이런 건데 네네. 근데 이제 테슬라는 사실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랐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가장 끝단에 있는 거고 그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술 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내려가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AI 사이클 중심이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사실 2024년을 힘든 건 AI니까요. 그 네. 대표적인 대장주가 엔비디아였던 거고 인공지능 어떤 관점에서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CES를 이제 네. 가서 보면 이번에 뭐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아주 박살냈던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실 CES는 이제 가전 박람회니까 뭐 양자 컴퓨터는 뭐 그렇게 크게 메인은 아닌데 이제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워낙 젠슨왕의 한마디 한마디가 요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또 양자 컴퓨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뭐 그런 쪽에 우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좀 평가가 될 것 같고 근데 앞서 했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그 AI를 그 학습을 하기 위한 그 AI 반도체를 만드는 이 엔비디아가 가장 수혜를 받았다면 지금은 이번에 CES에서 보면 이제 AI를 활용한 결국은 제품들로 이제 관심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가전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물로 볼 수 있는 가전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이 오히려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는 좀 뭔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의 수혜주는 주식보다 요 화면에 보이는 비트코인. 이게 사실 작년에 오른 게 트럼프 영향도 굉장히 큰데. 네네네. 야, 이거 이제 취임식 때 과연 비트코인을 어떻게 코멘트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집권 이후에 어느 정도로 강하게 규제를 철폐하면서 전략 지표 투자사에 대한 걸 진행할 건지가 핵심인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 2015년? 사실은 이제 뭐 암호화폐 전반으로 봤었을 때는 트럼프가 이미 본인은 취임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각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냥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저도 뭐 매크로를 보고 경제를 보는 사람이니까 비트코인 쪽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요즘에 주목하는 게 뭐냐면 왜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하려고 할까? 그렇죠. 이 숨어있는 속내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그게 실현이 되려면 확실한 거는 미국의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세를 하니까 세금은 즐겁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감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지금 관세를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효율위원회 설치해가지고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게 결국은 이 그 민간에서 걷어들이는 그 법인세를 낮추는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아무리 정부를 효율화시키고 다른 나라로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감세에 따른 그런 그 세금 부족분을 다 메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은 또 늘려야 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늘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또 필연적으로 미국의 채권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채권 발행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 금리를 설령 기준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트럼프 정책이 성공하려면 미국의 국채금리를 또 낮게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재정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국채에 따른 이자를 갚는 데도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다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다른 우방 국가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지금 이렇게 관세 정쟁을 벌이고 있는데 옛날처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줄까? 아니죠. 아니겠죠.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새롭게 미 국채를 뭔가 사줘야 되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게 마침 흔히 말하는 그 미국 달러와 연동된 테더와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이 옛날에 금본위제처럼 달러가 결국은 금과의 교환권이잖아요. 네네. 요거 달러 종이 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금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게 금본위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달러화가 이제 패권 기축통화가 된 건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좀 키워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미국 달러화를 줍니다 이거잖아요. 달러 본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발행사는 미국의 국채를 계속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수요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장을 확 키워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채에 대한 수요처가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이제 막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안 판다고 하잖아요. 네. 몇 개를 비축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 띄운 다음에 부채를 갚아버릴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정부 부채를 갚는 가장 그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돈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아주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정부 부채를 갚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민간은 잘 모른다.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역시 또 미국에는 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일으키냐면 결국은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뻥튀기 해가지고 그냥 코인으로 미국의 부채를 갚거나 상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진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 이 가상화폐 시장을 확실하게 키울 거고 훨씬 더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이 더 떨어질까. 오히려 양자 컴퓨터 때문에 뭐 해킹 계기가 있긴 한데 네네. 그거는 이제 저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뛰어난 젠스랑이 한 30년 걸린다 하니까 그건 좀 뒷얘기고 그러면 일단 당장은 뭐 더 오를 거라고 올라갈 수 보시는 있나. 입장인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저도 비트코인 인터뷰 진짜 많이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정보들, 요즘 사실 공부하신 분들 다 인플레이션 해지하고, 2,100만 개 공급 제한돼, 그게 다 아는 얘기인데, 트럼프 당선 이전에 사실 8천, 9천까지 갔었단 말이죠. 네. 트럼프 당선 시즌쯤에 1억 돌파하고 했던 건데, 트럼프 당선 전에 이미 8, 9천까지 됐는데,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을 미는 시대에 다시 그 가격이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이걸로 막 얘기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반감기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기본 설계 자체가 유한하게 유한성을 갖고 있다는 게 그렇죠. 가장 핵심이고 근데 이 유한한 거를 안 쓴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데 이제는 ETF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가 사는 거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정말로 미국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만 살까요? 안 사겠죠. 네, 다른 나라도 하지 다른 않을까요? 국가, 예. 기업. 요즘에 확실히 자산가분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도 보면 자산가들과 저도 일반 지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일반 지인들이 막 살려고 하는 게 있고 자산가들이 살려고 하는 게 있으면 비트코인이 여전히 제 주변에 일반 지인 살려고 잘 하지 않아요. 이미 너무 높은 가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미 이거는 그냥 나랑 다른 세상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자산가분들은 뭐 이전부터 조금씩 살려고 했지만 지금도 요즘에 지금에 좀 그래도 몇 개라 사놔야겠다. 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마주치는 고객분들이 아니면 여의도의 분위기는 어때요? 트럼프가 코인에 대한 친화적인 발언하기 전과 후는 확실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여의도에서는 뭐 비트코인 얘기는 그냥 술자리에서 사석에서만 하게 되는데 이제 그냥 지인들도 보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안 샀는데 관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안 보유한 사람보다 매우 적거든요.
그러면 안 보유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오히려 살 대기 수요가 많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사실 제가 뭐 오늘 이 주제가 이제 코인을 밀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물어보셔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자산시장 주로 우리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 아니, 요 이미지를 가져오셨길래 요거 안 묻혀볼 수 없어요. 아니, 여기서 이게 제일 높아.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미 이 비트코인을 그 직접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트코인 ETF가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도 보면 우리 실제 국민연금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로 인해서 간접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든가 이런 코인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들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는 사실 비트코인 ETF를 못 사잖아요. 못 사기 때문에 간접으로 그렇게 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을 막 그 CB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계속 레버리지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뭐 주식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미국 주식에서 봤었을 때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나 보다. 좀 그 유망한 그 자산군 업종 보면은 가상화폐 관련된 업종도 저는 수혜를 볼 수 있다. 좀 유망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주식에서는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 유망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에서는요? 한국 주식이 올해 더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어떤 주식 사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국 주식이 올해 좋을 수 있는 그냥 딱 이유는 저는 그냥 뭐 기업의 실적이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라 싸다. 그냥 싸서 그냥 밸류에이션 상에서 조금 그 싼 게 좀 해소되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게 안타깝게도 한국이 아니라 외국인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이 19주 연속 팔았다가 지금 20주째 샀기 때문에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뭘 사고 있는지를 보면 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장표를 갖고 왔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이 순매도 순매수한 그 종목이거든요. 보면은 작년에 삼성전자, LG화학, SDI,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를 이제 쭉 팔았던 겁니다. 작년에. 그리고 샀던 거는 현대차,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지금 전체적으로 파는 규모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외국인은 순매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첫째 주만 보면 1조 5천억 정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순매도는 그냥 약간 마이너해 보이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말고 SK하이닉스를 지금 현재 한 1조 한 3천억 정도 제일 많이 샀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자, 보면 반도체,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하나오션은 조선, 그 다음에 네이버, 이거는 이제 인터넷, 한화엔진도 조선, 그죠? 포스코홀딩스, 중공업, 얘도 조선, 바이오로이스, 바이오, KB금융, 금융주, 그 다음에 HD 현대마린, 얘도 조선, 삼천당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삼양식품, 식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자, 여기까지만 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추려지는 게 뭡니까? 일단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2차전지 사실 포스코밖에 없으니까 조금 그렇고 왜냐면 2차전지 살려면 사실은 포스코보다는 LG엔솔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LG엔솔이 없어 지금 여기에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뭐 식품 정도, 요 정도 수준 정도가 지금 연초에 그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다 올 한해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딱 요 정도 보고 있고요. 근데 대신 이제 지금은 또 조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아이들 드리자면 조선 밑단에 있는 조선 기자재 그런 쪽으로 한번 또 그 밑에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좀 엔터 쪽 좋게 봅니다. 엔터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무관세 수출주.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BTS가 또 다 합치하나요? 다는 아니고 아마 뭐 저기 핵심 멤버가 이제 또 제대하고 하면서 이제 공연 스케줄 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세,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부정적이지 않은 종목들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엔터 정도 섞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요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유망 업종은 딱 리스트업 되지 않나라는. 네, 오늘 이제 긴 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올 한해 자산 배분 전략과 유망 섹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그 작년으로 놓고 보면 작년에는 이제 결국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뭐 아까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비중도 보였지만 크게 보면은 국내를 할 거냐 해외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주식을 할 거냐 채권을 할 거냐 이렇게 그냥 2 곱하기 2의 수준으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어떤 조합이 좋았냐면 미국의 주식과 한국의 국채를 사는 게 조합이 좋았어요. 왜냐면 미국 주식 한 20% 성과 거뒀고 한국도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올해는 조금 거꾸로. 올해는 한국의 주식과 미국의 채권
근데 미국 채권 중에서도 장기채보다는 저는 미국 회사채를 좀 추천을 합니다. 미국 회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국채가 한 4.5 정도 나오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는 한 5% 중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과 미국의 회사채 정도를 섞어가면 이게 올해는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자산 배분 상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아까 업종별로는 뭐 미국에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주행, 우주항공,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된 거 국내에서는 반도체, 조선, 인터넷, 제약바이오, 엔터, 금융 뭐 이런 정도면 뭐 올해는 한번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진짜 양치기 소년이 아닌 한국 네. 주식이 정말 올해만큼은 좀 좋았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얼마 전에 출간하신 신간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 또 부동산 관심이 있으신 분들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만의 손님은 박주영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